야담 이야기. 처녀를 살린 떡거머리 총각. 먼 옛날에 집이 없이 홀몸으로 날품팔이하며 돌아다니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못난 것도 아니요 등신도 아니고 이목구비도 구전했으나 타고난 것이 가난뱅이 신세라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했습니다. 날품팔이를 하다 보니 정한 곳이 없이 길이 난 곳이면 발길 닿는 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하루는 깊은 산중에 이르렀습니다. 온하루 걷고 걸어도 산길은 끝나지 않고 인연은 묘연하였습니다.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밤이 되었는데도 앞길은 막연했습니다. 총각이 한숨 쉬며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앞쪽에서 무슨 불빛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총각은 온몸에 힘이 부쩍 나서 바지춤을 추고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우쳤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깊은 산중이니 오막살이 집이라 생각하고 불빛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산기슭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불문 꼭직하고 그 집 대문에 이르러 건기침을 하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너 번 찾았으나 인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별이 꼬인 총각은 혼자말로 구시렁거렸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가? 그러자 대문이 빠끔히 열리며 불빛 어렴풋한 가운데 한 교수가 머리를 내밀고 죽을 사람이면 들어오고 살 사람이면 돌아가세요. 라고 구슬피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천하를 돌아다니다 별난 집을 다 본다고 하면서 죽을 사람이요 라고 하며 집 안으로 쑥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서 보니 집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교수 혼자뿐이었습니다. 여하튼 시장 안이 밥이나 한때 얻어먹고 보리라고 묵은 밥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다소곳하고 저녁상을 차려드려왔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배고픈 김이라 밥을 제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총각이 달게 밥을 먹고 밥상을 물리고서 아랫방을 내다보니 등촉을 밝혀 대나처럼 환한데 교수는 함지에다 참기름을 떠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저것이 요기인가 사람인가 하여 멍하니 바라보니 참기름에 감는 교수의 가마반질반질한 머리채는 한 발이나 되는데 해달같이 환한 얼굴에는 슬픔과 고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는 참기름에 머리를 감아 쌓아 올리더니 저녁상을 물리었습니다. 총각은 하도 괴이하여 잦은 기침을 하고 물었습니다. 묵기는 거북합니다만 랑자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며 머리를 왜 참기름에다 감습니까? 반질반질한 긴 머리채를 내려뜨린 교수는 가냘픈 한숨을 쉬더니만 손님께 기이지 않고 말씀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집사정을 말했습니다. 원래 이 집은 양반가정으로 식솔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오빠네와 형님들에서 모두 20이었는데 반달 전부터 한밤중이 되면 난데없이 큰범 한 마리가 집에 뛰어들어 하루 저녁에 한 사람씩 물어가더니 이제는 자기만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물려갈 차례인데 참기름에 머리를 감으면 혹시 참기름에 미끄러져서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 해서 머리를 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었구만요. 총각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오늘 저녁은 자기가 범을 막을 테니 교수는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슬픔으로 눈곱이 젖은 교수는 땅이 꺼질 듯 한심 쉬더니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아무리 숨어도 쓸데없어요. 이제 저 앞산에서 쏴소리가 나고 마당에서 범이 3번 울면 사방 문들이 저절로 꽉꽉 열리고 범이 뛰어드는데 아무데에 숨어도 영락없이 물어가요. 총각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사내대장부로서 범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장부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범이 집안에 뛰어들고 하루에 한 사람씩 물어간다는 데는 필요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심 말고 내 말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두 가마에 참기름을 부글부글 끓이게 하고는 술이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고방에 들어가 소량내 나는 송엽주와 삼포도주를 한 동이씩 내왔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서 끓는 기름가마에 넣으니 훌륭한 안주였습니다. 총각은 난생 처음으로 받는 대접이라 닭고기 안주에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이 술을 마시며 마지막 닭의 다리를 집어들 때 앞산에서 과연 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범이 와요. 쏴 소리를 듣자 규수는 창백해서 사시나무 떨듯 화들화들 떨었습니다. 총각은 술잔을 놓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술 기운이 펼쳐 온몸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랑자는 고방에 들어가 숨으시오. 이윽하자 밖에서 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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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둥이 우는 듯 버무름 소리가 나더니 사방문이 꽉꽉 열리고 광풍이 휙 몰아치고 누런 호랑이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라 총각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태산이 무너질 듯 호령을 질렀습니다. 이놈, 웬 놈이 이런 행패냐? 그러자 황소 같은 범이 구들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서 등잔 같은 두 눈을 뚝 부릅뜨고 총각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총각은 제기랄 놈. 하고 번개같이 일어나 범을 걷어차며 소리 질렀다. 이놈, 내 놈을 저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을 테다. 떡거머리 총각이 자기 발에 걷어채어 풀썩 거꾸러지는 것을 보니 범이 아니라 떡구유 같은 도사였습니다. 총각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두 번째로 놈을 걷어차니 도사는 마당에 내려가 곤드라졌다가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며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총각은 도사를 내려다보며 흘러맸습니다. 이 요사한 충놈아,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겠다. 중놈은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조아리며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예, 이실직고 하리다. 소승은 원래 이 중놈은 산 너머의 절당에 있는 도사였습니다. 규순의 일가는 대를 두고 내려오며 산 너머에 있는 절간에다 시주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사원의 주지인 도사는 명복을 비는 시인 이 집의 규수에게 눈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둔갑 장신수를 써서 범으로 되어 이 집 식구들을 하나하나 잡아치우고 오늘 저녁부터 밤마다 이 집에 드나들며 규수를 가늠하려 했는데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도사는 화들화들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저대비하신 신선님, 목숨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사는 띠꺼머리 총각을 신선으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무가내로 법수를 거두고 애발대발 빌었습니다. 고방에 숨었던 규수가 중놈의 말을 들으며 문틈으로 내다보니 과연 산 너머 사원의 주지인지라 이가 갈렸습니다. 규수는 이를 악물고 살며시 나와 함지박으로 펄펄 끓는 참기름을 퍼가지고 고두사죄하는 주지의 대가리에다 쳤습니다. 그랬더니 도사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이때 총각이 언뜻 달려내려가 중놈의 종아리를 쥐어서 문 밖으로 내뿌렸는데 대문간에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우라는 잠잠했습니다. 좋은 허울을 쓴 짐승보다 못한 놈을 아주 없애치워야지. 떡거머리 총각이 팔을 걷어올리고 대문간으로 달려나가니 도사는 대문간 기둥에 부딪혀 대가리가 박살나서 죽어버렸습니다. 더러운 놈 까마귀나 뜯어먹어라. 총각은 도사놈을 쥐어서 아주 먼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교수는 정성 들여 아침을 지어 성찬에 닭고기국 차려놓고 수량푼을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권했습니다. 총각은 든든히 먹고 또 정처 없는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이때 교수가 우리 집 원수를 갚아주시고 소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면 한평생 함께 다니며 시중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허허 웃으며 이제는 그 고약한 충놈을 없앴으니 근심 없게 됐는데 함께 살면 이 집에서 살지. 이 좋은 집과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수 일어나 절을 하려 하니 총각 또한 급히 일어나 맞절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아침상이 전한상으로 되고 방안이 전한청으로 됐습니다. 이날부터 떡거머리 총각과 교수는 부부간을 맺고 이 집에서 한 일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과욕초와 가 생각이 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릅니다. 또는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사 모든 악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지 않은 결과를 고집하고 가져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 몸보다 큰 사이즈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내 키가 170cm인데 내가 키에 욕심이 생겨 아니 내 키가 180cm라고 착각을 하거나 망상에 빠지게 되면 기장이 더 긴 바지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럼 필요 이상으로 긴 기장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에 거북할 것이며 자신 또한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또한 가정을 꾸린 이라면 그 가족까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욕심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적당한 욕심은 노력이라는 부가적인 측면이 따르게 되고 그 노력은 자신의 능력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넘치지 않고 적당한 것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부리게 되면 발전이라는 부가적인 이득이 따라오지만 필요 이상을 기대하게 되면 화를 부르고 결국 자신의 몸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는 도련님,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멀고 먼 옛날 어느 한 자그마한 산간 마을에 나이 어린 두 오누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데다 가세마저 넉넉지 못한 외로운 세 식구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처로 다니며 부잣집 산바느질도 하고 빨래도 해주며 근근독식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라던 두 남매는 어언간 철이 들게 되자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산에 올라 등짐 나무를 해오고 터전에 나가 남새를 가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오손도손 확이 있고 재미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오누이에게는 의외의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몸져눕게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병화는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오빠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어머니에게 대접하곤 했는데 오늘따라 누이 동생은 오빠를 만나자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이냐? 어머님이 더 하시냐? 그러자 누이 동생은 흑흑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까 이웃집에서 의원을 모셔왔댔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고 했어요. 뭐?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렵다고? 응. 걱정 마라. 어머님이 그리 쉬이 돌아가실 리 만무하다. 천생남에게 고가운 일 한번 하신 일 없는 데다. 우리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그럴 리가 있니? 의원이사 뭐라고 했든 우린 꼭 우리의 정성으로 어머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해야 해. 형편없이 수척해진 어머니는 천방지축 들어오는 두 남매를 일견해 보시고는 잠깐 면상에 웃음을 띄우셨으나 다시 맥없는 눈을 스르르 감아버렸습니다. 두 남매는 약을 다렸습니다. 머리를 짚어드린다, 수족을 주물러드린다 하며 분주히 병고안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빠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 곁에서 녹초가 되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젊은이. 무망중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 눈앞에 하얀 수염에 백포이를 떨쳐 입은 준수한 노인 한 분이 금빛 타래 지팽이를 짚고 뜰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허리 굽혀 인사를 올리자 그 노인은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성은 천지가 감심할 바이로다. 이에 경험하신 신령님께서 은혜 베푸시오. 내일 첫새벽 부활약수를 하사하시니 명심코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남쪽 백렬이 떨어진 효자산 아래 가서 약수를 떠다가 어머님께 드려라. 그러면 병화는 낫고 어머니는 다시 젊은이의 활력을 회복하실지니라. 노인님. 오빠는 소리 질렀습니다. 오빠, 웬일이에요? 누이 동생은 오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깨보고 나니 꿈이라 오빠는 누이 동생에게 방금 있는 꿈 이야기를 자초지종 들려주었습니다. 신령님이 아뢰기를 남쪽 백렬이 떨어진 효자산에 가면
아무리 모진 고질병이라도 단박 고쳐내고 피골이 상점한 사람을 부활시켜내는 약수가 있다누나. 오빠,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그런데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효자산 벼랑봉 아래에 가서 약수를 떠다 어머님께 드려야 한다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 내 한달음에 뛰어갔다 올 테니 너는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있거라. 오빠는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빠 잠깐. 하고 누이 동생은 골방에서 눈부신 은전 두 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어디서 났냐? 오빠, 이건 나의 머리태 값이에요. 이것이나마 갖고 가셨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세요. 오빠는 누이 동생이 쥐어주는 은전 두 잎을 정이 잘 싸서 가슴 깊이 품고 효자산으로 줄다름쳤습니다. 칠칠야 밤에 어머님의 병 고칠 일편단심으로 험산줄령 생기를 누벼나가고 울울창창 수림 속을 꿰뚫기도 하고 깊고 험한 계곡을 가로질러 건너기도 하며 온몸이 물참봉이 되어서야 효자산 벼랑봉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오빠는 이리저리 헤집으며 악수터를 찾았으나 새까만 밤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약수. 약수는 어디에 있는가요? 오빠가 애타게 부르짖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젊은이, 용이 찾아왔네. 자, 이리 오게. 하고 누가 부르기에 고개를 돌려보니 꿈에서 본 바로 그 노인이 황홀한 빛발 속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오빠가 반갑게 인사를 올리자 그 노인은 오냐. 자, 얼른 이리 오너라. 하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탈의 지팽이로 돌틈 사이를 허비적허비적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던 돌틈에서 줄기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별빛을 담아 금빛으로 번쩍이는 샘물은 흰김이 서리서리 피어오르는데 그 향기는 코를 찔렀습니다. 아, 약수. 오빠는 얼른 엎드려 조롱박에 약수를 떠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처음 뜬 정갈한 약수를 노인께 대접하려고 했으나 노인은 벌써 오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다름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노변에 오두막집을 보았는데 창문엔 불빛이 비쳤습니다. 저 집은 무슨 집일까? 하고 생각하며 지나쳐 가려는데 집안에서 한 여자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서 정신을 차리세요. 이제 언니가 곧 돌아올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오빠의 가슴은 무섭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집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앉아서 애태우며 자기를 핏하게 기다릴 누이 동생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불문곡직 집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골이 상접한 노인 한 분이 맥 뻐린 채 누워있고 그 옆에는 11살 있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서 노인의 병구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며칠 전부터 병이 발작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애야, 여기 좋은 약수가 있다. 이것을 따라드리면 꼭 나으실 거다. 하고 친절히 말하면서 귀중한 약수를 그 소녀에게 절반이나 따라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더 돌보아드리지 못하고 이대로 떠난다. 아버지를 잘 조섭해드려라. 오빠는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은전 두 입마저 내놓았습니다. 참 고마워요. 이 은혜 언제 갚나요? 은혜라니 웬 말이냐? 그런 말은 아예 말고. 어서 아버지에게 약수를 대접하고 반찬이나 사다 올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뒷말을 남긴 오빠는 다시 헐떡이며 종주먹을 부르짖고 다름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날이 밝겠는데 지금 어머님은 어떠하실까? 동생은 또 얼마나 기다릴까? 이런 생각이 들수록 오빠는 종주먹을 부르짖고 더 발걸음을 다그쳤다. 한데 한 바위 모롱이를 돌아서는 때였습니다. 이놈께 섞어라. 바위 뒤에서 난데없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쪽을 홀 돌아보니 키가 9척이나 되는 한 텁석부리 털보장정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갈 길이 바쁩니다. 이놈아, 갈 길이 정 바쁘면 수중의 돈이나 귀중품을 몽땅 내놓고 가거라. 그자는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가난뱅이에게 어디 귀중품이 있겠습니까? 전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 귀중품이 없단 말이냐? 그자는 눈을 부라리며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 따라가서 시중군이 돼야 한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 어머님 병환이 몹시 위중해서 약 얻으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제 해 뜨기 전에 가지 않으면 영영 돌아가게 됩니다. 하하하. 너의 애미사 상천을 하든 입질을 하든 나에겐 무상관이니 더 신경이질할 것 없이 나를 따라오거라. 무도한 산도적 놈은 불호령을 치면서 불쌍한 오빠를 산속에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17살 되어 보이는 처녀가 비호같이 달려와서 이 도적놈 꼼짝 말국에 섞어라. 하며 소리치고는 다짜고짜 그 산도적 놈의 어깨에 화살 하나를 씩 먹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적 놈은 진대동 마냥 그 자리에 푹 꼬꾸라졌습니다. 처녀는 뛰어와서 그 놈을 너럭바 위에다 다시 쿵 하고 곤두쳐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 후 오빠를 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착한 도련님, 참말 고마워요. 이때 오빠는 웬 영문인지 도시 알 수 없어 멍해 있는데 처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 가장 큰 은인이에요. 저 고개 넘어 외딴 초막에서 앓고 계시니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약불이 씻으려 샘터에 갔다가 돌아와 동생한테서 들으니 도련님은 돈에다 귀중한 약수까지 따라주어 그것을 잡수시고 아버지는 지금 병환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치사도 할 겸 산도적 놈도 방비해 주려고 따라온 길입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가요? 참말 고맙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병환이 위중해서 애태우다가 신령님의 인진을 받아 이렇게 약수 가지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빠가 인사말을 남기고 뛰어가려는데 그 처녀는 아니 해가 뜨게 됐는데 도련님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하고 걱정을 하고는 준마 한 피를 구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집에서는 어린 여동생이 경각에 달린 어머니를 모시고 앉아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동력해 붉은 노을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박 해가 뜨겠는데 오빠는 왜 아직도 안 오시나? 오빠. 어린 여동생은 참을 수 없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덜컥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가 약수 조롱박이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오빠. 어서 이 약수를 어머님에게. 누이 동생은 약수를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한술 두술 떠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고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의 정성으로 내 병이 인제는 낫는가 보다. 인젠 아주 정신이 드는구나. 어머니는 얼굴에 희색을 띄우더니 자리도 척척 거두고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때 동산마루에서는 두리둥실 아침해가 벙글벙글 웃으며 서서히 솟아올랐습니다. 결초보은 매질결, 풀초, 가풀보, 은혜은, 요약풀을 묶어 은혜를 갚음. 즉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 춘추시대 진나라 군주 위무자에게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위무자는 아들 위과를 불러 자신이 죽으면 애첩을 제거시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독해진 위무자는 자신이 죽으면 애첩도 함께 묻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전혀 다른 두 유언 사이에서 고민하던 위관은 애첩을 순장하는 대신 다른 곳에 시집 보내면서 난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에 남기신 말씀을 따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세월이 흐른 후 이웃 진나라에서 진나라를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전투에서 위과가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적장 두 회의 뒤를 쫓아갈 무렵 갑자기 무덤 위에 풀이 묶여 올가미를 만들어 두 회의 발목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위과의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집 보낸 아이의 아버지다. 오늘 풀을 묶어 내가 보여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이때부터 결초보은이란 아름다운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총각은 나팔처녀와의 첫날 밤을 기다리다가 여름 한철 마을의 길거리와 울타리에 탈에 치며 감겨올라 곱게 피어나는 연분홍 나팔꽃은 에오라지 꼭두 새벽 하늘 창공에 유난히 빛나는 새별을 바라보면서 곱게 피어나는데
이 꽃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멀고 먼 옛날 어느 한 마을의 얼굴이 해달같이 환하고 마음씨 착하며 일솜씨 잽싼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인지 몰라도 첫새벽 해맑은 공기를 쥐어흔들며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이냥 그의 목소리는 낭낭하여 일터에서 노래하면 조잘되던 새들도 노래를 그치고 사람들의 일손엔 나래가 돋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나팔처녀라고 정답게 불렀습니다. 어느 해 여름 이고장의 전대미문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풍년을 약조하여 푸르싱싱 자라던 오곡백과가 삽시에 시들시들 메말랐고 호용치며 흐르던 강화도 호련 밑바닥을 하얗게 드러내 놓았습니다. 세밀한 샘은 죄다 노래를 멈추었고 우물이란 우물은 죄다 거울 같은 얼굴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대재난이 들었다고 한숨 쉬며 미간에 깊은 그늘을 지웠습니다. 이때 나팔천연의 마을 백세로이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라고 하며 급히 힘이나 쓰는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나팔처녀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을마다 다니며 랑랑한 목청으로 끌끌하고 담찬 총각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삽시간에 심산벽고에서 허허벌판에서 큰 마을, 작은 마을들에서 광골이 툭툭 붉어져 나오고 두 눈에 불이 펄펄 흐르는 곽지동어리에 젊고 억센 남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모이자 백세로이는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전국에서 심술을 부려 실비마저 끊어버렸은즉 이제 방법이란 젊은이들 중 어느 누구 승천이 꼭 하여 마왕과 더불어 결전을 벌여 승부를 가름할 밖에는 다른 묘책이 없는 것 같네. 그러자 젊은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몇백 리 밖에 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찍어오고 천근에 휘둘러 바위를 동강내는 일이라면 두말 없이 선뜻이 나서련만 하늘에 올라 우주 만물을 좌우하는 천변만화의 마왕요물과 생사판가름을 해야 할 벅찬 일이라 누구나 선뜻 나서기를 저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키는 구척이어 두 눈은 화등잔 같고 가슴이 담벽처럼 쩍 버그러진 20대의 총각이 벌떡 일어나 천국에 올라갈 것을 탄원해 나섰습니다. 제 제주 비록 미비하오나 정의를 주장해 결전의 길에 오르가 하옵니다. 이에 마을의 남녀로 한결같이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이 총각의 힘이야말로 태산바위도 드티고 칼재주는 벼락도 잡아 동강 낼 수 있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각이 천국으로 떠나는 날, 나팔처녀는 그의 앞에 다가가서 자기 목에 걸었던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다정다감하게 말했습니다. 총각님,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부디 악한을 잡아 없애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도 행복도 붉게 만발할 것이에요. 나팔처녀의 축원을 받은 총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나팔처녀, 이 몸에 피가 도도히 굽이쳐 흐르고 온몸의 마디마다 힘이 솟구치니 사흘 안으로 단비를 찾아오겠소. 만약 불행이 있어 귀로에 오르지 못할 때는 내가 별이 되어 천상에 전에 없던 샛별이 빛을 반짝일 테니 그것이 나인 줄 알아주오. 말을 마치고 난 총각은 쌍보검을 허리에 차고 몇몇 청년들을 거느리고 99개로 이어 만든 사닥다리를 타고 12구름층을 지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총각이 하늘에 올라간 후 사람들은 애간장을 태우며 주여 없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나팔처녀는 밤낮 뜬 눈으로 하늘만 지켜보며 총각이 하루속히 승전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총각은 종무소식이었습니다. 꼭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요. 나팔처녀의 말에 백세로이는 말했습니다. 설마 불우한 일이야 생겼을라고.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엿새가 된 날 새벽이었습니다. 10만 8천리 하늘에서 잘가잘가당 쇠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구름새로 빛발이 번뜩이었습니다. 그 소리 분명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여. 그 빛발 분명 일어 튕기는 불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구심을 가지고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엄마네도 일이 생긴 것 같다. 글쎄, 일이 순조로우면 언영 돌아왔을 텐데.
나팔처녀도 더 참지 못하여 백세로인을 찾아 애타는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로인님, 그이는 상기도 악마와 생사판가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새소리가 나는 걸 봐서 싸움이 멋지 않은 것 같구나. 누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는 게 상수일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모여 하늘에 오를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때 나팔처녀가 탄원에 나섰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여자인 내가 그래요. 여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하여 나팔처녀는 쌍보검을 허리에 차고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고 99개로 이어 세운 사닥다리를 타고 12구름층을 지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상에 오른 나팔처녀는 마왕궁을 보았습니다. 총각님이여, 그대는 어디 계시나요? 나팔처녀는 총각을 부르며 첫대문을 지쳐 들어갔습니다. 시신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두 번째, 세 번째, 11번째 대문까지 족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수록 시신은 더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각의 서슬푸른 장검에 추풍 낙엽지듯 쓰러진 것들이었습니다. 나팔처녀는 12번째 마지막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총각이 마왕놈과 웬가당쟁가당 쇠소리를 내며 칼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팔처녀의 두 눈에서는 불이 일었습니다. 이 마왕놈아, 내 칼을 받아라. 나팔처녀가 벼락같이 달려들자 마왕은 질겁하여 주랭낭을 놓는데 나팔처녀는 단숨에 쫓아가 그놈의 뒤통수를 탁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마왕놈은 휙 돌아서더니 대가리를 내흔들며 진한 연기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팔처녀와 총각은 연기 속을 뚫고 쏜살같이 나가 마왕의 대가리를 좌우협공하여 탁탁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마왕의 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왕놈은 그냥 연기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두 청춘 남녀를 당해낼 수는 없어 대가리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기쁜 일이 나타났습니다. 마왕이 너부러지자 꽝꽈르릉 마왕궁이 넘어가고 그 12대문 기둥불이 박혔던 곳에서 샘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생명수는 삽시에 굽이치며 12구름층을 흘러 다시금 실실새우로 지상에 내렸습니다. 나팔처녀가 기쁨의 환성을 올리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하고 총각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총각은 마왕과 싸울 때 받은 치명상으로 하여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총각의 한가슴에서는 더운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처녀는 얼른 총각을 부축하여 밖으로 내달았습니다. 정신을 좀 수습한 총각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팔처녀여. 나는 이미 틀렸으니 내 걱정을 더 말고 어서 내려가 지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오. 처녀는 두 어깨를 들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각님, 그런 말씀 말아요. 이러리 결코 무심치 않을 것이오니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나 총각의 진붉은 피는 그냥 줄줄 흘러 총각을 끌어안은 나팔처녀의 온 치마폭을 흥건히 적시었습니다. 나팔처녀, 그대 마음 내 알겠소. 난 인젠 들렸으니 나를 더 상관마오. 나는 그대가 준 목걸이를 걸고 샛별로 빛나겠소. 그러니 별을 보면 나를 본 듯이 생각해주오. 이렇게 말을 마친 총각은 처녀의 치마폭에서 미끄러져 내려 고요히 숨지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숨진 총각을 다시 꼭 끌어안으려 했으나 총각의 싸늘해진 몸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팔처녀도 울다 졸도해 그 곁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담비는 실실 끊임없이 내려 사람들은 너나 없이 환희에 들끓기 시작했으며 산천초목도 재생의 기쁨 속에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총각과 나팔처녀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치마자락을 날리며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달려와 받아 안고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나팔처녀였습니다. 미더운 마을 사람들의 품에 안긴 나팔처녀는 최후의 안간힘을 다 모아 사실인 이 일을 설파했습니다. 말을 마친 처녀는 고요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 너까지 우리 곁을 떠난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비통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방성통곡하며 나팔처녀를 집들하게 고이고이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이튿날 그 자리에서는 이름 모를 싹이 움터나 며칠 안 되어 줄기는 올바자를 타고 감겨오르더니 연분 홍꽃이 송이송이 피어나 빛나는 샛별을 보고 방글방글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나팔처녀의 넋을 타고났다 하여 이 꽃을 나팔꽃이라 부르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 꼬시를 받아두었다가 양춘가절 봄이 오면 뜨락과 우물가 길가에 뿌리곤 하였습니다. 위 내용의 사자성어로는 백화지원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흰백 빛날 화 갈지 원망할 원의 글자로 만들어진 사자성어 백화지원은 사랑을 잃은 여성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잠들기 전에는 있었던 사람이 깨어보니 없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손 닿는 곳마다, 눈 가는 곳마다 세상이 온통 그였을 텐데요. 텅 비어버린 그 가슴을 상상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멍하니 앉아있다가도 밝게 웃던 얼굴이 떠오르고 자다가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을 번쩍 뜨겠지요. 그러다 그가 사라졌다는 걸 깨닫고 다시 잠들지도 못하고 긴 밤을 슬픔 속에 보내겠지요. 혹시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처자가 탐욕스런 오이를 보자. 이건 내 거야. 지금부터 800년 전 전라남도 화순고을에 배씨라는 이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씨에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날이 갈수록 어여뻐지는 딸을 보는 것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만들고는 했었습니다. 이방 배씨의 딸은 20살이 되던 해 겨울 아침 일찍 물동이를 이고 지금의 화순읍 남산 기슭에 있는 차천이라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우물 위에는 오이 한 개가 떠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왜 여기 있어? 추운 겨울에 오이가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평소 오이를 좋아했던 배씨의 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물에 떠 있는 오이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습니다. 배씨의 딸이 우물에 있는 오이를 먹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은 오이를 먹은 이후부터 점점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마치 임신을 한 사람 같았습니다. 배씨 이방 내외도 딸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배씨 내외는 딸에게 정을 통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씨는 딸을 어르고 달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니 말을 해보래도 라고 배씨가 말하니 딸은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만나는 사내가 없어요. 라고 하자 배씨는 계속 괜찮다며 물었습니다. 아비는 누구라도 괜찮으니 말을 해보거라. 있어야 말씀을 드리지요. 딸은 답답한 마음에 배씨에게 차천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물에 떠있는 오이를 먹고 이렇게 되었어요. 딸의 말에 배씨는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극구 부인을 하고 나서니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딸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기로는 했지만 혼인도 올리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출산한 것을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배씨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볼까 두려워 집을 하나 따로 장만해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새로 장만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배씨 내외는 아무리 다른 곳에 집을 얻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을에 소문이 퍼지지는 않을까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고민한 끝에 한밤중에 아이를 윤회 서남쪽으로 약일이 떨어진 숲을 속 정자나무 밑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정자나무 밑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찜찜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눈에 밟히고 딸도 아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씨 내외와 딸은 아이를 버린 숲을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등불에 의지한 채 숲을 사이를 더듬어서 정자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자나무 아래에는 커다란 학 한 마리가 아이를 날개로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학이 두려워 배씨 내외와 딸은 그날 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정자나무로 찾았을 때였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학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깃털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씨 내외와 딸은 신비한 일이다 싶어 학이 잠깐 날아간 사이에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이 걱정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배씨는 부인과 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모로 의논을 한 결과 배씨 내외와 딸은 한 가지 사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능주에 사는 친척 집에 다녀오는 길에 숲을 속에서 어린 아이가 버려져 있어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배씨 내외는 즉시 능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묵고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 화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소? 배씨는 화순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배씨는 이미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배씨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우겼습니다. 분명 저쪽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배씨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이를 버렸던 정자나무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포대기에 싼 채로 나무 밑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배씨는 놀란 척 연기를 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몹습 짓을 한단 말이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버려진 아이를 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한 것을 어쩌면 좋을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데려가 돌봐줘야겠습니다. 배씨가 말을 하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배씨 내외는 마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조국사라고 하는 중이 배씨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며 중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명이 그리 길지 못할 것입니다. 배씨는 놀라서 아이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도를 물었습니다. 아이를 내게 주시면 액을 씻어버리고 훌륭하게 공부를 가르쳐 후일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배씨 내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데려와 키우게 된 아이인데 명이 짧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씨 내외는 아이를 보조국사가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부디 잘 돌봐주십시오. 배씨는 보조국사에게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시주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보조국사는 학문과 도수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조국사는 본인의 자식처럼 아이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보조국사의 가르침 속에서 아이는 후일 국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진각국사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무언가를 먹고 자식을 낳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난 걸로 유명한데 옛날에는 이런 인물의 탄생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웅담을 만드는 곳이 있죠.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일화로 사람들로부터 신격화시키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방탕아 이기에 백주의 유부녀를 감히 희롱. 옛날 옛적 산 높고 물 맑은 어느 두메 마을 한 집에 일솜씨 잽싸고 마음씨 비단결 같은 아름다운 새각시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이기는 하지만 밖으로는 남편을 도와 부지런히 농사일을 거들고 안으로는 시부모를 잘 공경하며 가마모기를 틈새 없이 잘하는 그녀는 1년사 한마음한 정성으로 굳은 일 거친 일 개의치 않고 늘 얼굴에 춘풍화색을 돋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진 일에 부대끼던 시아버지가 바로 3년 전부터 그만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달리 생각는 바가 따로 있어 비록 여염집들에서처럼 다병하신 시아버님에게 시시때때 호화롭고 즐비한 음식 대접은 못해 올릴 망정 거칠고 험한 석죽이나마 따뜻이는 대접해 올리겠다는 갸륵한 생각으로 늘 지라로에다 불을 떠놓곤 하였습니다. 이런 알뜰한 정성으로 그녀는 시집온 지 3년 동안 화로 한 번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구러 어언간 한여름도 짙어가는 어느 날, 달 밝고 별 총총한 야밤이었습니다. 그녀가 편찮아 두문불출로 몸져 누우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의 중참을 이글이글한 화로부루에 올려놓고 기울서 발치잠으로 누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푸시하는 소리에 살풋잠에서 화닥닥 깨쳐 일어나 보니 글쎄 화로에서 제먼지가 모닥불 연기처럼 새뽀얗게 탈해쳐 일어나고 있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조화속이냐고 급히 일어나 보니 아이 참, 방금까지 돋구어 놓아 이글이글하던 화로불에 누가 물을 쳤는지 불은 죄 반반 꺼지고 한창 보글보글 끓던 국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지 않겠는가. 세각씨는 하도 애가 나고 어이없어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멍에 섰다가 살풋이 잠들었던 자신을 나무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각씨는 다시 부엌에 불을 지펴 화로에 불을 가득 떠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또 불이 죽이는 일이 생겨 그 후부터는 불 앞에 앉아서 지켜보는데 갑자기 오줌이 급해 뒷간에 간 사이에 아닐세라 날셀력이 거의 되자 정지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이글이글한 눈망울 하야막진 상판에 외머리태 칭칭 따하느린 상하신에 흰옷을 곱게 받쳐 입은 미끈한 떡거미리 총각 하나가 스리살짝 들어와 화로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화로불을 보자 빙그레 웃고 몇 번 푸푸 물을 내뿜어 졸지에 불을 다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세각씨의 애련한 가슴에선 일천 잿내비가 마구 들였습니다. 세각씨는 이런 괘씸한 총각놈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세각씨는 홈 일어나면서 방망이를 잡아쥐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랑곳 않고 빠끔히 열린 정지문짝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간 총각은 활기를 치며 걸어가는데 달빛 별빛도 무색하게 황황 눈부시고 향기 또한 그윽했습니다. 참으로 꿈속같이 황홀하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세각씨는 그저 마음만 뒤숭숭하여 이리저리 뒤척 뜬 눈으로 나를 밝혔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각씨는 또 물동이 이고 바구물 터러 나갔습니다. 물을 퐁퐁 떠서 한 동이를 채우고 나니 그제야 동산봉 끝에 아침에 발그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나도 언제면 노무하신 시부모님께 맘껏 대접하며 어여시 살아보나? 아니, 그런 날을 바라지는 못할 망정 하루 삼시 따뜻한 조반석죽 끼니라도 때울세라 화로불을 떠놓았는데 하늘천지 신령은 그처럼 무정무심하여 그 불마저 기어이 꺼버리니 이 어이된 방명이냐. 이런 허무하고 비감한 생각으로 잠시 집으로 돌아 들어갈 생각도 감감 잊은 채 하염없이 저 멀리 동구 밖을 내다보고 앉았는데 호련 돌각담 너머에서 난데없이 수목이 수려한 떡거머리 총각 하나가 불쑥 나타나 자기를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손짓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나 싶어 주위를 깐깐 살펴보아야 바구물가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지 않은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도 이상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전날 밤 영양 좋게 자기 집에 뛰어들어 불문 꼭직 불을 꺼죽이던 그 사내 녀석이었습니다. 세각씨의 눈앞에는 지난 일들이 불꽃처럼 언뜻거렸습니다. 세각씨의 가슴에서는 분한 생각이 샘솟듯 치밀어 올라 귀 밑까지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털도 없는 게 부부일한다고? 염치 없이 화로불을 연거퍼 죽여놓고도 또 반죽 좋게 유부녀를 건드려 보구려? 너는
우리 집과 그 무슨 원한이 있기에 화로보를 죽이고 너는 어느 부호가의 방탕아이기에 백주의 유부녀를 감히 희롱하는 거냐? 좋다. 오늘 내 너와 생사판까리를 내고야 말리라. 세각 씨는 이렇게 그 성부지명부지한 총각의 감독은 수작을 생각할수록 치미는 분을 모시겨 삼원 700이 산산이 날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각 씨는 어느 결에 머리비녀를 활 뽑아들고 그 총각한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여전히 느물느물 웃으며 따라오라는 듯 이런 반구에 응대 없이 느질느질 잡힐 듯 말 듯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각 씨는 그럴수록 분해서 더 악을 쓰고 총각의 뒤를 쫓았습니다. 어느덧 총각은 언덕길을 넘어 연길에 올라섰습니다. 세각 씨도 비지땀을 훔치며 언덕길을 넘어 연길에 올라섰습니다. 총각은 다시 연길을 내렸습니다. 세각 씨도 연길을 따라 내렸습니다. 아무리 명목수라도 재주를 피우다 매주 쏠 때 있다고 총각은 홀연 발을 디디며 허망하게 나부러졌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각 씨는 비호같이 달려들어 총각의 숫구멍을 비녀로 콱 박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죽은 듯이 너부러진 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각 씨의 등허리에서는 진땀이 빠지지 내쳤습니다. 아, 이게 뭐냐? 네, 큰일을 저질렀구나. 세각 씨는 얼른 비녀를 뽑아줄 심사로 다시 그 총각한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비녀가 박혔든 말든 세각 씨의 후회막급에는 전혀 아랑곳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 비시시 웃고 고즈넉이 앞으로 내삐었습니다. 아니, 제 아무리 사내대장부라도 악소리 한 번 안 할 수야 없겠는데 오히려 미소까지 띄우다니? 그리하여 더더욱 맹랑하고 괘씸해 난 세각 씨는 방금까지 오르던 측은한 생각은 구중천외로 산산이 흩어지고 복수의 요염한 불길만이 더욱 한가슴 타올랐습니다. 하여 그는 젖먹던 때의 악까지 다해 바싹 뒤쫓았습니다. 아니 구중천외로 천장만장 고대도 백사만사 제치고 쫓아가 더 큰 복수를 해야 성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쫓기거니 쫓거나 달리는데 낭떠러지가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벼랑바위를 쳐다보는 세각 씨는 눈이 아찔해 나고 선자리는 당장 꺼져내리는 듯하였습니다. 세각 씨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총각은 왜 어서 따라와 나를 때리지 않느냐 하듯 바위에 올라서서 팔다리를 너펄대었습니다.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오냐 이놈? 그래 내가 너를 단념하고 돌아갈상 싶으냐? 세각 씨는 벼랑바위를 토파올랐습니다. 어서 올라. 저놈과 생사결단을 내자. 하여 세각 씨는 머루덩굴 다래덩굴을 잡아지고 한 자욱 두 자욱 벼랑바위를 두라올랐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돌아오르니 앞에는 삼보겸천에 수박 먹듯 시원스레 탁 트인 허허벌이 있고 허허벌에는 눈뿔이 시도록 환한 백화가 싱싱 피어 천태만상을 이루고 그 향기 선경에 무릉도원처럼 그윽했습니다. 아, 얘가 어디냐? 세각 씨는 이상야릇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총각대로 백화란만한 꽃밭에 접어들자 한 발 내딛고는 돌아보고 두 발 내딛고는 돌아보면서 정말이지 얄미운 수작을 부리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나의 소나기에 걸리는 날이면 어디 보자. 세각 씨는 다시 눈에 불을 펄펄 일구며 한 발 두 발 육박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눈부시고 희한한 꽃 앞에 이르자 총각은 홀연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놈의 총각이 어디로 갔을까? 세각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루 살펴보는데 그 향기롭고 눈부신 꽃이 한들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판 한가운데 세각 씨의 비녀가 깊숙이 쑥 꽂혀 있었습니다. 홍, 이 천찬만육할 놈이 넘냥 좋게 잔재간 변신술로 나를 희롱하려고? 좋다. 내 본때를 톡톡히 보여줘야지. 세각 씨는 그 심술사납고 심지 야비한 총각을 다시 찌르려고 자기 비녀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비녀는 뿌리 내린 원시림인 양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각 씨는 두 손으로 비녀의 한 끝을 잡아쥐고 발을 디디고 홀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이된 일인가? 우지직 하더니 두 팔과 두 다리 한아름 되는 인체형의 허여멀끔 탐스럽고 향기로운 뿌러지가 색은 하나
상할세라 그 채로 흙을 떠들고 고스란히 뽑혀 나왔습니다. 세각씨는 하도 기이하여 한동안 멍하니 섰다가 비녀나 뽑자고 다시 잡아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닥 깊이 박히지 않은 비녀이것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세각씨는 자기 비녀를 당장 뽑을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뿌리 그 채로 치마폭에 쌓아안고 집으로 내달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각씨는 쌓아안고 온 물건을 내놓으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전후사연을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대경대회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옹근 100년 36,500일 동안 복잡다단한 풍진속세와 동간의 뜨개 멀리 떨어진 산 좋고 물 맑은 산간요지경 속에서 양광조로 월광성로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시며 고이 자라 풍신도 동탕한 100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늙으신 시부모를 공대하고 남편을 존경하여 각은 방에 소문난 세각씨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여유작작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동이도 자기를 닮아 세상 견줄 데 없이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온우이 쌍태를 낳아 길러 마음고생 한 곳이 모르고 100세 고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자성어로는 출천지효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이 낸 효자라는 뜻을 가진 출천지효는 청나라 시대의 포송령이 쓴 중국 역사의 신기한 기담을 다룬 요제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송나라의 송공이라는 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노모의 소원이 송공이 벼슬을 하는 것이라 항상 과거 시험을 쳤으나 최종 시험에서 항상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고 탈락한 후 집에 당도하였는데 벼랑간 어떤 사람이 와선 시험이 있으니 응시를 하라며 재촉해 말을 타고 시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험장에는 어떤 남자 한 명과 시험관들이 모여 있었고 시험 문제가 하달되자 송공은 열심히 답을 적어내었습니다. 이내 제출된 답을 보고 시험관들이 감탄하며 하남의 성황당 관리직으로 송공을 보낸다고 말하자 그는 이곳이 이승이 아닌 저승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며 지금 갈 수가 없다고 부탁했습니다. 이 효성에 감탄한 시험관은 같이 시험을 친 다른 사람을 대신 임시로 임관시키겠다 말하며 노모가 돌아가신 후 다시 보자며 송공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온 송공이 일어나 보니 자신이 3일이나 죽은 채로 지난 후였고 그의 노모가 장례를 지내고 묻으려던 찰나 관에서 소리가 나 놀라서 송공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송공은 다시금 되살아나 노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9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송공도 함께 죽어 하남의 성황당의 관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합니다. 출천지효는 효성의 하늘이 감동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준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부모님이 아프자 자신의 장기를 이식하는 아들 등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효심이 더욱 넓게 퍼져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좋은 삼형제를 길들인 3명의 동서들.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시골에 의좋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삼형제는 자라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내들도 남달리 부지런하고 마음이 또한 비단이어서 집안이 말썽이 생기는 일 없이 각별히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맏형은 꼭꼭 두 동생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두 동생네도 색다른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새집 식구가 맏형네 집에 모여서 한껏 즐기면서 명절을 쇠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어른들을 본받아서 콩 한 알이 생겨도 제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거나하게 되면 삼형제가 마주 앉아 하는 말이 이 집안이 이토록 싸움 한 번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건 저들 삼형제가 집안 처사를 잘하고 의좋게 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동서도 처음에는 그저 웃음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년년 세월은 흘러가는데 명절마다 삼형제가 마주 앉아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습니다. 좋은 노래도 3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명절마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니 귀에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맞동서는 남편들이 산으로 나무하러 떠나는 것을 보고 지비를 하는 두 동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두 동서를 부름은 다름 아니여. 우리 새 집 남편들이 술잔이나 들어가면 밤마다 입에 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 집안이 화목함은 남편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두 동서의 생각은 어떠하오? 맏동서가 이런 말을 꺼내자 둘째 동서도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던 차라 지체 없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물론 큰 아주버님이 집안 처사를 잘하기 때문에 이 집안이 화목합니다. 하지만 큰 아주버님만 처사 잘하고 맏형님이 처사를 잘못한다면 이 집안이 그렇게 화목할 수 있겠나요? 맏형님이 철모르는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니 집안이 더욱 화목하지요. 셋째 동서도 둘째 동서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제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렴요. 남편들이야 모두 한 피주를 이어받은 친혈육이니까 왜 다 정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야 초하루 보름에도 보지 못하던 새집 가문에서 들어왔는데 맞지 않으면 얼굴 붉히고 싸우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 새 동서가 내 옳거니 해봐요. 이 집안이 화목한가고요. 도리가 그러할진데 우리 한번 본을 보여 남편들에게 이 도리를 가르쳐줌이 어떠하오? 좋아요. 한 집안이 화목을 도모하는 도리인데 한번 일러주자요. 맏동서의 말에 두 동서가 이구동성으로 찬성에 나섰습니다. 맏동서가 여차여차하면 좋지 않으냐고 물으니 두 동서는 까르르 웃으며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에 둘째 동서가 절구에다 팡팡 잎살을 가루내어 눈덩이처럼 새하얀 서기떡을 하였습니다. 새집 아이들은 전처럼 생각하고 우르르 둘째 동선의 집에 모여와서 꼴깍꼴깍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는 흰 김이 문문 피어 오르는 떡을 담아서 제 집 아이에게만 주고는 두 집 아이들에게는 떡 반 조각도 주지 않고 빗자루를 들고 집에 가서 제밥이나 먹으라고 내쫓았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한다고 떡을 먹자고 들어와 춤만 삼키던 애들은 떡 한 덩이 주지 않고 빗자루로 내쫓으니 애들은 엉엉 울며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형제는 산에 가서 서로 도우며 나무를 해가지고 형님은 동생의 짐이 무겁지 않으냐 묻고 동생네는 형님의 집을 걱정하면서 보리 저녁 때나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하루를 의좋게 보낸 것으로 하여 짐이 무거운 줄 모르고 낯에 웃음 띠고 나무짐을 내리웠습니다. 헌데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기도 전에 맏형과 셋째 동생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자 엉엉 울며 점심때 작은 집 큰 집에 갔다가 떡 한 덩이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나온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 얘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도리질하였는데 애들은 엉엉 울며 자꾸 하는 말이 그 말이라 나중엔 그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맏형은 둘째 동생을 불러놓고 전후 사연을 말하며 아내를 단단히 타이를 하고 하였습니다. 헌데 둘째 동생은 아내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형님의 말에 순응하는 대신 그만 성을 버럭 내려 집에 아이나 잘 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셋째 동서는 엿을 한가마 다리더니 새하얗게 켠 엿을 제 아이 손에 쥐어주며 아무도 주지 말고 내 혼자 먹으라면서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동생네 아이는 어머니 말대로 엿을 들고 나가서 짭짭거리고 저 혼자 먹으면서 맏형과 둘째 형네 아이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는 것이 당연지사라. 맏형과 둘째 형네 아이들은 눈물을 질질 짜며 집에 가서 애비애미 앞에서 엿을 내라고 발버둥질했습니다. 두 형제는 성이 상투미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두 동서는 셋째 동서의 내색을 번연히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애들을 보며 다시는 그 애와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맏동서도 배꼽같이 흰 차이덕을 쳐놓고 보라는 듯이 문을 열어놓고 제 집 식구들만 모여 앉혀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세 형제도 아내들과 아이들의 일로 하여 자연히 멀어져서 남보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무하러 다녀도 늘 세 형제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것이
저만큼 재지개를 지고 지팽이를 동무 삼아서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웃던 것이 법이더니 세 형제는 서로 만나도 먼 산만 쳐다보며 서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도리를 일러들어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맏동서는 남편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두 동서를 불러다 놓고 약속한 대로 떡을 치고 막걸리를 걸구고 살이 피둥피둥한 닭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오기 전에 새 집 아이들을 조롱조롱 모여 앉히고 과주를 준다, 과일을 준다 하며 야단이었습니다. 철없는 것들이라 먹을 것이 푸짐히 생기고 어른들이 웃는 낯으로 대안이 지난 일은 있었던지 없었던지도 모르고 친형제처럼 모여 앉아 냄냄거리며 좋아서 야단이었습니다. 새 동서도 저희들끼리 말도 재미나게 하고 애들을 보고 웃기도 하며 떠들썩했습니다. 이전에 명절날 모여 앉은 때처럼 애들도 웃음이요. 어른들도 웃음이었습니다. 세 형제가 제각기 산에 가서 고독하게 나무를 해가지고 오자 맏동서가 애들을 시켜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세 형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남보듯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데다 떡 반 조각도 나누어 먹지 않던 애들이 냄냄거리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아내들이 서로 웃는 낯으로 대하기까지 하니 그만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때라 맏동서가 남편과 시동생들을 보고 전후 사연을 이야기하며 집안이 화목한 도리를 다 깨닫게 하느라 한 일이니 널리 양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려면 우리 형제들이 처사를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도 처사를 잘해야 하는구나. 마청이 크게 감탄하는데 두 동생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한 가지 도리를 배웠습니다. 하며 형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의좋은 삼형제 집안에서는 더욱 화목하게 지낼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그 도리를 알려주어 자자손손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냈더라 합니다. 맞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것은 모든 이들이 잘했기 때문이죠. 특히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10명이 화목해도 그중 한 명이 서로 이간질시키면 화목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할이 아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야 서로 피가 섞였으니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만 아내들은 모두가 남남인 것을 생각해보면 화목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고맙게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